분명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혼자가 되는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는 걸까? 나는 왜 항상 맞춰주는 쪽일까?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노른자 인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사랑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뇌 속 깊이 새겨진 두려움과 굳어진 역할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가족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법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먼저 가족 안에서 나를 잇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가족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가족 안에서는 아주 독특한 심리 현상이 일어나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가족 체계라고 부릅니다. 가족은 단순히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고 그 역할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살아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돌보는 사람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그 자리에 앉게 되면 스스로 원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이지 않는 압력이 생겨요. 문제는 이 역할이 너무 오래되면 당신 스스로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희생이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유독 어떤 사람들은 가족 안에서 자신을 더 쉽게 잃어버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어린 시절에 새겨진 생존 규칙 때문입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존 볼비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맺는 관계, 즉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모든 인간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것을 애착 이론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어릴 때 사랑받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했는지가 어른이 된 후에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어릴 때 착하게 굴어야 엄마가 웃는다. 내가 참아야 집안이 조용해진다. 내가 잘해야 아빠가 화를 안 낸다는 경험을 반복한 아이는 사랑받기 위한 조건으로 희생을 학습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 지금도 뇌는 그 오래된 규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신이 나약해서가 아닙니다. 어린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가장 영리한 방법이었을 뿐이에요. 비유하자면 어릴 때 특정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렸던 경험을 한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 버튼을 반사적으로 찾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 버튼이 필요 없는데도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치료사 수전 포워드는 수십 년간 가족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료하며 아주 중요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희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면 가족이 상처받을 거야. 내가 내 것을 챙기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자리를 비우면 다 무너질 거야. 라는 생각들이요. 이 죄책감은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처럼 당신의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움직이려 할 때마다 잡아당기고 도망치려 할 때마다 발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죄책감이 사실에 근거한 감정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쁜 일을 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한 선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느끼는 죄책감이에요. 이건 진짜 죄책감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학습된 감정의 반응일 뿐이에요. 잠깐 여기서 한숨 돌려볼게요. 저도 가족한테 싫다는 말 한 번 못해요. 근데 이게 그냥 제가 가족을 사랑해서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에서 비롯된 배려와 두려움이나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희생은 느낌이 전혀 다릅니다. 사랑에서 나온 배려는 내가 준 뒤에 따뜻한 느낌이 남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희생은 내가 준 뒤에 공허하거나 억울한 느낌이 남아요. 지금 당신 안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그 감정이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조금만 더 함께 가봐요. 남은 이야기에서 그 감정의 뿌리와 함께 실질적인 탈출구를 하나씩 찾아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감정 노동의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학자 엘리 러셀 혹실드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감정 노동이에요. 감정 노동이란 내 진짜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이 원하는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쏟는 정신적인 에너지를 말합니다. 우리는 감정 노동이라고 하면 흔히 직장에서 손님을 응대하는 일을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많은 감정 노동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가족 아닙니다. 화가 났지만 참고, 상처받았지만 웃고, 지쳤지만 괜찮은 척하는 것. 이 모든 게 감정 노동이에요.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이 감정 노동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저 사람은 예민하니까 건드리면 안 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는 인식이 생기면 그 주변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감당하는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몸을 쓰는 노동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게 인정받지만 감정 노동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지쳐있는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엄청난 노동을 매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경계선이 없는 관계의 구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가족치료사인 살바도르 미누치는 건강한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핵심적인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가족에는 각 구성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심리적 경계선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경계선은 너의 감정은 내 것이고 내 감정은 내 것이야 라는 건강한 구분선입니다. 그런데 희생이 반복되는 가족 관계에서는 이 경계선이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 중 한 명이 기분이 나쁘면 온 집안이 긴장하고 한 명이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이 그 화를 풀어줘야 하고 한 명의 문제가 곧 나의 문제가 되는 구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나와 가족의 경계가 흐릿해져서 가족의 감정이 곧 내 감정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챙기는 게 가족을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바로 이 경계선이 없어서예요. 다섯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 강박 때문입니다. 심리학자 해리엇 브레이커는 타인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강박을 오랫동안 연구했는데요. 그 강박의 뿌리에는 내가 착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깊은 두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족 안에서 희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말을 들을 때 사랑받고 고집을 부리거나 자기 주장을 할 때 무시받거나 혼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결과 뇌는 이렇게 배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위험해. 맞춰주고 참고 희생해야 안전해. 이 학습이 너무 오래되고 깊어지면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두렵고 거절하는 것이 마치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이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착해야만 안전하다고 뇌가 오랫동안 믿어온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시간입니다. 가족을 등지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나의 감정 분리하기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의 감정과 나의 감정을 구별하는 연습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그 감정이 내 것인지 상대방의 것인지 잠깐 멈추고 따져보는 거예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내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어깨가 긴장되나요? 숨이 얕아지나요? 그렇다면 지금 내 뇌가 상대방의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말해보세요. 이건 저 사람의 감정이야. 내가 해결해야 하는 게 아니야. 이 한 문장이 뇌에게 중요한 신호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거예요. 하지만 반복할수록 뇌는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익히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방법, 작은 경계선 하나씩 세우기입니다. 경계선을 세운다는 게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처음에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오늘은 저녁 설거지를 내가 하지 않겠다.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10분 후에 걸겠다. 가족 모임에서 2시간이 지나면 자리를 뜨겠다처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페네베이커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이 심리적 건강을 크게 향상시킨다고 합니다. 경계선을 세우기 전에 먼저 일기장에 적어보세요. 나는 오늘 땡땡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다. 글로 쓰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이 결정이 진짜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3번째 방법, 거절 문장 미리 만들어 두기입니다. 거절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그 순간 갑자기 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뇌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는 겁니다. 가족이 자주 부탁하거나 감정을 쏟아내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나만의 문장을 미리 만들어 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오늘은 내가 너무 지쳐서 힘들 것 같아.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바로 답하기 어려워. 내일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이 문장들의 공통점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나의 상태를 솔직하게 전달한다는 거예요. 거절은 상대방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솔직한 소통입니다. 4번째 방법, 나를 채우는 시간, 일정에 넣기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켈리 맥고니걸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타인을 돌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임을 연구로 밝혔습니다. 비행기에서 비상 상황이 생기면 옆 사람을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안내가 있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진짜입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 있어야 타인에게도 줄 수 있어요. 일주일에 딱 1시간이라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일정에 넣어두세요. 이 시간은 협상 불가입니다. 가족의 부탁도 집안일도 그 시간만큼은 후순위로 미룰 수 있어요. 처음에는 죄책감이 밀려올 거예요. 하지만 그 죄책감은 나쁜 일을 해서 드는 감정이 아니라 오랫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일을 처음 시도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뇌의 반응일 뿐입니다. 5번째 방법, 도움을 요청하는 연습하기입니다. 희생을 반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주는 데는 익숙하지만 받는 데는 서툴다는 겁니다. 받으면 빚진 것 같고 부탁하면 민폐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관계는 일방적으로 흘러갈 때 결국 한 사람이 무너집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부탁 하나를 가족에게 해보세요.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이것 좀 해줄 수 있어? 이 한 문장이 당신에게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가족 안에서의 역할이 조금씩 균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도 주는 사람인 동시에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뇌가 서서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영상에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오랜 시간 뇌 안에 새겨진 생존 규칙이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고 나와 가족 사이의 경계선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건강하게 서 있어야 가족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꾼 위대한 사람들도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갖고 온 심리학자 칼 융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타인을 향한 모든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 나를 돌보는 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준비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가족에게 쏟아온 그 깊은 사랑과 헌신은 진짜입니다. 이제 그 사랑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도 돌려줄 시간이에요. 당신은 희생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가족에게서요. 오늘 이 영상이 나를 지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깨달음 하나를 드렸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보셨나요? 아니면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방법 중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은 게 무엇인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상황에서 지쳐가고 있는 수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용기를 얻을 겁니다. 당신의 희생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에 나 자신도 포함시킬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노른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